국정원의 예산은 지난 정부의 쌈짓돈이었을까요? 그 진실이 밝혀질지 관심입니다. 배상훈 서울 디지털대 경찰학과장 노영희 변호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진실의 입 앞에 선 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만나보겠습니다. 설비 상납받은 혐의 인정하십니까? 검찰 수사에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국정원 예산 편의 대가로 특활비 수수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검찰을 조사해 조심하시고요. 그 억울하다고 하신 부분. 조윤선 전 정무수석 17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넉 달 전에 구치소에서 나올 때하고 비교하면 건강은 어느 정도 회복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얼굴을 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 좀 요즘에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화이트리스트와 특활비 때문에 또다시 이제 검찰에 불려가서 조윤선 전 장관이 검찰이 나를 너무 위협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7시간 동안 조사받고 오늘 새벽 2시 30분에 집에 이제 귀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히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전경련을 통해서 69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이제 관변 단체에 지원을 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정치에 관여했다라는 문제점이 사실은 심각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특활비 수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500만 원씩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년 정도 돈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혐의 사실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과 관련된 법리 해석이 사실 이제 앞으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법리 해석이라는 건 어떤 식의 해석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화이트리스트 작성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문제가 되느냐, 이거 과연 과거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역시 이것 역시 무죄 아니냐라는 식의 주장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관변 단체를 통해서 했다는 것도 사실은 나는 그냥 알고만 있었지 제대로 관여한 거 아니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특활비 같은 것도 원래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돈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받아서 특별하게 어떤 활동을 하거나 그 문제가 되는 그런 범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국정원에서 지급되는 이 500만 원이라고 하는 돈, 즉 원래는 800을 받아서 본인이 500을 쓰고 나머지 300을 비서관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과거 정권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라면 굳이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만 이것을 들어서 문제 삼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게 예. 이제 또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마 이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적이 없다. 아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국정원에서 사실은 이제 돈을 1억 원을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당시에 그 기조실장이었던 이현수 전 실장의 주장하고 그다음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자수서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회계 장부에서 그 내용이 그대로 적혀져 있는데 최경환 전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서 네. 이렇게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는데 수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이제 1억 원을 정말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실질적으로는 동대구에서 뭐 할복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 상황이어서 그 부분이 진실이 좀 밝혀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실제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들여다보았을 때 그 당시 야당에서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너무 많다라고 해서 특수활동비를 아예 깎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국정원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걸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당시에 그 실세인 최경화 전 의원이 아니었느냐. 이분은 사실 당시 장관도 했지만은 또 부총리, 경제부총리로 엄청나게 지금 제일 그 힘이 세다라고 당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경화 전 장관에게 1억을 준 이유가 바로 그런 거다라고 지금 자료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실제 그 돈을 주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가 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예산안이 확정된 내용을 보게 되면 900만 원 정도가 사실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면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특활비 삭감이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경환 전 의원에게 전 장관에게
이 1억 원의 주문으로 인해서 국정원은 소기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때문에 네. 국정원의 주장이 사실 더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거 플러스 이제 나머지 그 이후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최경환 그 전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최경환 의원에게 돈이 넘어갔는지 이 부분은 이제 검찰에서 더 조사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지금 보면 이 두 인물 조윤선 전 장관과 최경환 의원 지난 정권에서 내로라는 실세면서도 재산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다 보니까 왜 굳이 돈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돈을 받고 쓰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기가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싶은 거죠. 말하자면 나는 이 정도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그 밑에 있는 사람한테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중간에서 위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형태로 보여주는 거죠. 뭐 인류학에서는 그걸 이제 빅맨 같은 의미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 위치에 맞게끔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것 자체도 내가 그 위치에 있으니까 받는다는 의미로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서 의혹이 생기는 건 그런 겁니다. 아니 돈이 그렇게 재산도 많은 사람이 500만 원이 뭐가 아쉬워서 받았을까 하는 게 그건 아쉬워서 받은 게 아니라 위치 때문에 받았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돈의 성격, 그러니까 어떤 임무가 뭐 더해진 그런 돈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 간단히 하셨지만. 네, 그게 당연히 사실이고 또 그렇게 썼을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는 들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특활비라고 하는 건 성격상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나 검찰이 입증해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돈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쪽에서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그 돈의 중간에 배달하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거는 검찰이 이제 정확하게 입증을 해주어야지만 그 다음 얘기가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조윤선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관행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정무수석이 갖는 그 역할을 봤을 때 돈의 행방에서 또 의심 가는 부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사실 이번 정권의 이 국정농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적폐 청산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그분이 얘기하는 논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이것이 민정수석의 역할이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정무수석 그 조윤선 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돈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나는 뭐 직원들에게 뭐 인사비도 쓰고 뭐로도 쓰고 뭐로도 썼다. 정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할 때 필요한 돈이었기 때문에 썼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그럼 정무수석이 하는 역할이 어디까지이냐? 그 직무 범위를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면 예. 사실 상당히 애매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판례나 뭐 법리상으로 정확히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블랙리스트 관련한 문제가 터졌을 때에도 블랙리스트 내가 알고 있었지만 그게 뭐가 문제됐냐라는 식으로 반박을 하니까 사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심도 마찬가지이고 그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특활비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정무직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 지위, 그다음에 이들에게 주어지는 돈의 쓰임새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특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예.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청와대와 국회 사이에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 돈이 국회로 흘러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 전 장관의 그러니까 조 전 정무수석이 사용한 돈이 실제 국회에 그런 식으로 흘러 들어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예. 오히려 이제 이 돈은 아마 개인적으로 사용되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 더 사실 맞습니다. 근데 정무수석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청와대와 국회 간에 약간 그 틈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게 이제 정무수석의 역할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돈 때문에 어떤 부분이 이루어진다? 이건 또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조 전 장관이 돈 사용하는 그곳이 어디였는지에 대한 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엔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받은 게 사실이면 할복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심리 어떻게 봐야 되나요? 장소가 중요하죠. 동대구역 앞에서 아, 할복하겠다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정 정도 지역 주민의 정서라든가 그렇지만 이거는 공개된 장소에서 내가 특정한 행동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뭐 나만큼 뭐 깨끗하고 더러운 부분에 대한 거를 일종의 동료 의원들에 대한 어필이라고 할까? 지금 상태에서는
하지만은 친박이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도와주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구속 동의안, 체포 동의안이 들어갔을 때 사실은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어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강력한 언어를 통해서 나를 좀 구원해 달라 하는 어떤 강력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대중들의 반응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그 청구와 관련해서도 지금 할봉 얘기까지 했었던 만큼 빨리 구속시켜서 생명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조롱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이제 조롱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말하자면 어떤 모 전 의원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하라는 식으로 이제 일종의 또 이쪽도 압박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예. 설마 그걸 이제 활봉 얘기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예. 지금 여기저기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대중의 반응도 그렇고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국회 판단에 달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면 원래 그 법원에서는 그 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될 사람의 신병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구인영장 같은 걸 발부하게 되는데 그것의 이제 한 형태가 바로 체포영장의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체포영장에 법원에서 사인을 해서 다시 중앙지검으로 보내면 그것을 이제 대검찰청을 경유해서 법원 국회로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는 현재 지금 현직 의원이라고 하고 회기 중이라고 한다면은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현행 법무로 체포되지 않는 이상은 체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에 따라서 이분에 대한 체포영장 동의안이 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줄까요 말까요를 결정하는 표결에 붙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체포영장 동의안이 접수되고 난 첫 번째 본회의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본회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냥 상정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72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자동으로 폐기가 됐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해서 그 중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72시간 내에 그런 것을 표결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상정하게끔 되어 있고 자동 상정하게 되면 그때 또다시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출석이 또 2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해서 가결할지 부결할지를 결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 만약에 가결이 되면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실질심사를 거쳐야 되는 거고, 만약에 부결이 되게 되면은 회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인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경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 뭐 동의 관련해가지고 아마도 가결될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료 의원들이 지금 친박 청산과 관련해서 최경환 의원이나 서청원 의원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생각을 미리 가지고 있고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최경환 의원을 보호해 줘야 될 필요성이 별로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아마도 동의안이 가결될 건데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동의안이 가결된 예도 있고 또 부결된 예도 있기 때문에 뭐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국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관련 의혹을 밝힐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일이 왜 또 벌어졌나 의문이 드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립스틱 때문에 뺨 맞고 욕까지 먹었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80대) 건설사 대표가 골프장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황당합니다. 교수님, 립스틱이 진하다 이게 이유였다고 해요. 예, 뭐 립스틱이 그 앞에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은 단어가 있지만 그건 쓰지 않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그런 빨간 뭐걸 바르고 다니냐라는 네. 것 쪽으로 하고 막 여러 가지 폭행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보일 수 있는 거지요. 근데 네. 그 좀 더 앞을 간다 보면은 사실 립스틱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구실로 립스틱을 잡았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그 어떤 직원들에 대한 어떤 태도가 그것을 구실 삼아서 폭행을 하는 자기 화를 푸는 형태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뭐라고 하면서 폭행을 저질렀는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지금 피해자를 통해서 전해진 말입니다.
네, 왼쪽 턱 밑을 손으로 때리면서 네가 술집 여자냐, 쥐를 잡아먹었냐, 천한 것들이 주둥이에 빨간 루즈를 쳐바르고 다니냐 이렇게 막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세 차례 더 때리려고 해서 이를 피하자 루즈나 바르는 천박한 것들이 남의 집에서 일하면서 액세서리가 무슨 소용이냐고 막말을 계속했다. 이렇게 피해자가 얘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런 사례를 좀 보신 적이 있나요? 이전에도요? 사실 이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 회장이라던가 뭐 어떤 업체의 대표를 뭐 대통령에 비유하는 그런 사례까지 있고요.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 이행각서를 16년 동안 받아온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이 그 회사의 업주라던가 아니면 특히 이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본인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갑질이 사실은 그 도를 넘어선 지 오래되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이제 과거하고 다른 점은 과거에는 그런 행동 피해를 당해도 피해자들이 말을 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드러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꺼려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더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에도 사실 너무 황당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이게 만약에 단순히 단순 폭행죄로 의율되기만 하면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갑질을 일삼는 이런 그 대기업 오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함부로 행동을 한 다음에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면서 반의사 불벌의 의사를 보여라라는 식으로 지금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고요. 처음에는 피해자들도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다라고 하면서도 나중에 가서는 그러한 그 피해 합의금을 제한받고 난 다음에는 그 돈에 조금 그 무릎 꿇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 일이 나중에는 유야무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법을 조금 바꾸는 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받더라도 실제로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계속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지만 앞으로 이런 종류의 갑질 문화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폭행 당시 장면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교수님, 지금 화면을 보면서 저 행동을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 공손이 손을 모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막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두세 상황이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 있지만 무심한 듯이 있어요. 상황이 사실은 저 무심한 듯이 있는 사람 자체가 문제죠. 왜냐하면 그거는 저 가해자, 피해자가 저런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저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로 했으면 저렇게 하지는 않았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안 된다는 건 뭐냐 이전에도 그런 게 반복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손으로 막는 것, 피해자가 이렇게 막는 것은 사실 그 다음 행동이 뭐일지는 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 이전에도 이런 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는 안 된다 하더라도 개념적으로는 분명히 이전에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완전히 그 일종의 주눅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이 글쎄요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처음이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만 아니라 그 이전에 다른 어떤 사람도 있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혹시라도 그런 소문을 들었다고 하면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아닙니다. 일단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이 80대 남성 이번 갑질이 뭐 처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또 전해지기도 했는데 한때 이 골프장을 소유했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80대 할아버지시니까 사실 이제 그 전에 본인이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을 휘두르다가 이제 지분을 넘기고 사실 이제 뒤로 물러났는데 결국 이제 본인이 일궈냈던 골프장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뭐 한 달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그 골프장을 찾아서 본인이 아직까지도 주인인 행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게 그분이 계속해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그런 식으로 뭐 지분을 전부 다 넘겼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분의 그 권한 내에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밑에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분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나의 나중에 거취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함부로 이제 행동 못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번 이런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 또 그럴 때마다 그냥 그동안에는 제대로 사실 사과도 받지 못하고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오히려 이게 맘먹고 CCTV에 이제 잡혀 있는 화면까지 제공이 되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조금 본인이 이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뒷돈을 지금 거래를 좀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뭐 KTV 회장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지금 갑질 문화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이거 좀 체계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별다른 이유 없이 막말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회장들의 갑질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핸드폰 좀 똑바로 받아, 이 자식아. 멍청한 거야, 이 또라이야. 어? 모르겠어. 맨날 죄송합니다, 이 새끼야. 매일같이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요. 하루하루 근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다음날 출근하는 것 자체가 두려울 정도로. 좀 제발 정신 차리라고 하는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마음 그 마음뿐이 없었어요. 그것도 때렸다면 때린 겁니다. 네, 이전에 논란이 됐던 또 다른 갑질 사건을 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KTB 투자증권의 권성문 회장이 계열사 직원을 보고가 늦었다 이러면서 폭행한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의 새마을금고에서도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이사장이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원이 조금 늦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발기질을 하고 함부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변명하는 거에 나오면은 부모 같은 마음으로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런 식의 행동은 저런 식이 만약 근태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근태와 관련되는 그 회사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절차들을 진행을 해서 징계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저런 식으로 본인이 어떤 물리적인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해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감이나 어떤 피해를 입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저런 행위를 사실 많이 하는 것이 이제 그 본인이 약간 자지성가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권성문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타일 속에서는 내가 하는 것이 법이고 내 말대로 따르지 않은 너희들이 무능력하고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네. 게다가 저런 식으로 저분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중간 관리자들이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 회사의 내 문화가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오랫동안 형성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분들의 갑질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직장 내 문화도 사실은 조금 우리가 이 기회에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 당시에 두 사건 모두 이 가해자들이 제대로 반성을 안 하고 있다. 뭐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거나 아니면 이거 발설한 사람 누구냐 이렇게 찾아서 나서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예.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한테 상당량의 어떤 합의금을 제시하는 거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보통 가족을 많이 괴롭힙니다. 가족들한테 끊임없이 전화를 해갖고 합의하도록 종용을 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어떻게든 합의가 되게 한 다음에 그 빠져나가는 방법을 이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폭력 문화, 폭력적인 습관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누군가 저지하지 않으면요, 이게 가속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심하게 때릴 수 있느냐? 당연히 처음에는 안 되죠. 그렇지만은 저게 당연시되는 문화에서는 그 증가폭이 굉장히 빠르게 지수형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심하게 맞아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예. 예.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은 이런 갑질 사건에는 처벌이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진실한 사과와 반성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역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동물 보호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인천의 한 학교 앞에 있는 공원에서 70대 노인 3명이 죽은 개를 잔인하게 훼손한 사건이 발생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대낮에 학교 근처에서 이런 일을 저지른 이유,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세 분의 노인을 아는 어떤 여자분이 그 식당 같은 데서 이제 걔가 죽었으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소주라고 하죠. 보약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니까 이것 좀 잡아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통해서 했는데 이 노인 세 분이 학교에 다른 어떤 공터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토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가스 같은 걸 통해서 그것을 이제 훼손하면서 해서 그것을 일종의 처리를 하는 과정을 중학생이 보고 그것을 이제 일일이 신고해서 드러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지금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어떻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그 개가 만약에 살아 있는데 이 분들이 개를 죽게 만들었다 그러면 동물학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죽어 있는 개를 발견한 다음에 그 죽어 있는 개에 대해서 저런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죽어 있는 개에 대해서는 동물학대법이 적용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도 우리가 제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의 개일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아무리 죽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소유주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점유이탈물 횡령법으로 이제 그 사람을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소유주가 없는 개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러니까 쓰레기로 사실 취급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아, 물건처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 사실은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따로 없어서 아마도 이 점유이탈물 횡령 이런 걸로는 처벌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처벌하려고 경찰에서 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할아버지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그 죽어 있는 개에 대해서 좀 토막을 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행동한 것 뿐이고 우리가 죽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 행동을 목격하고 신고한 여고생도 할아버지들이 그런 행위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신고한 것이지 그 이전 행위에 대해서 신고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이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이나 이런 걸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하얀 개를 보여드렸는데 저 경우도 사실 비슷한 처분이 내려졌거든요. 작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관련해서 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청와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